삼국시대 고구려는 강했고 백제는 넓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라는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라는 마침내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라는 경주 일대의 작은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늘 위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국토도 부족했습니다. 삼국시대 초기 신라의 처지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의 비옥한 땅과 중국과의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경주 일대에 위치한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영토는 삼국 중 가장 작았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백제가,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어 영토 확장의 여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여서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신라는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직접적인 교통로가 없어 외교나 문물 교류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발전하는 동안 신라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신라는 열세였습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나 백제의 수군력에 비해 신라의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고구려는 철광석이 풍부했고 백제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신라는 이런 이점들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게는 다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권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왕권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는 동안 신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왕실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신라는 청년들을 화랑도로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무예와 충성을 배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작지만 강한 힘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만의 독특한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재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화랑도의 구성원인 화랑과 낭도들은 귀족 출신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배우며 도덕적 품성을 기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세속오계라는 행동 규범을 통해 충성심과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세속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임금에게 충성한다. 둘째, 부모에게 효도한다. 셋째, 친구를 믿는다. 넷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다섯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은 화랑도들로 하여금 훌륭한 인격과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화랑도들은 평상시에는 전국을 유람하며 견문을 넓혔고 위기 시에는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김유신, 관창, 사다함 같은 유명한 장군들이 모두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신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화랑도 제도의 특징은 계급을 초월한 연대감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제 사회였지만 화랑도 안에서는 출신보다 실력과 품격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신라 사회 전체에 역동성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화랑도들은 불교와 유교, 그리고 전통 신앙을 조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포용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현실적 판단을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혼자 싸우기보다 외교를 택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대국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신라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외교력이었습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초기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과 손을 잡아 견제했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를 통해 신라는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외교 감각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여러 세력과 두루 교류했고
중국이 통일되면 즉시 새로운 통일 왕조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나라가 성립하자 신라는 가장 먼저 당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신라의 외교는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념이나 감정보다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배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냉철한 현실주의가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신라는 또한 정보 수집에도 능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중국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6세기 말부터 신라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한강 유역을 두고 백제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551년 성왕과 연합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은 후 곧바로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는 냉혹한 배신이었지만 신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660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계백장군의 황산벌 결사대도 끝내 막아내지 못했고 백제는 무너졌습니다. 백제 멸망은 신라 통일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신라는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7세기 중반 백제는 의자왕의 실정으로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초기에는 명군이었지만 말년에는 향락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신라는 이런 백제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660년 신라는 드디어 백제 정벌에 나섰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이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대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급히 계백장군을 황산벌에 파견하여 저항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계백은 겨우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군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출정 전 가족을 죽이고 나섰을 정도로 죽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는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신라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계백과 그의 결사대는 모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을 물리친 신라군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의자왕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웅진성에서 항복하며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건국 이래 678년간 이어온 백제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668년 신라는 다시 당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내부 혼란에 시달리던 고구려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한반도의 두 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구려 멸망은 신라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7세기 후반 심각한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독재 정치 이후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까지 서로 싸우며 분열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이런 고구려의 내분을 이용했습니다. 연개 소문의 아들 중 하나인 연남생을 회유하여 내부에서 고구려를 분열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외침과 내분의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고구려왕 보장왕은 당나라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700여 년간 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은 신라까지 지배하려 했습니다. 신라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쳤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라 지역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여 신라까지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신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라는 즉시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무왕은 우리가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였지 당나라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과도 연합했습니다. 건모잠, 안승 등 고구려 유민 세력과 손을 잡았고 백제 지역의 저항 세력들도 지원했습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 장수 설인기의 아들 설덕장이 전사하는 등 당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676년 기벌포 해전에서도 신라 수군이 당군을 격파했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당나라도 더 이상 한반도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결국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76년 당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라는 한반도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작던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습니다. 우선 한반도 최초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통일로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치체가 들어섰습니다. 이전까지 분열되어 있던 한반도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는 이후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신라는 외침을 물리치고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당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통일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고려와 조선 문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한반도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과 상업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통일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영토 면에서 고구려의 북방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만주와 요동 지역이 당나라와 후에 등장하는 발해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기존의 문화와 전통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백제의 세련된 문화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라는 작았지만 지혜와 끈기로 강대국을 넘어섰습니다. 화랑의 정신, 외교의 선택, 그리고 끝까지 지킨 독립. 작다고 약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가 통일을 이룬 이유입니다. 신라 통일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뛰어난 인재 양성 시스템인 화랑도였습니다. 화랑도를 통해 길러진 우수한 인재들이 신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탁월한 외교력이었습니다. 신라는 약소국의 한계를 외교로 극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동맹을 맺고 필요하면 과감한 결단도 내렸습니다. 셋째,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이 신라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였습니다. 신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외래 문화도 적극 수용하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안정된 내부 통합이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왕권과 골품제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가 신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작고 약한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전략과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강대국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중소기업이나 작은 조직들이 신라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재 양성, 전략적 사고, 끈기 있는 추진력 등은 오늘날에도 성공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또한 신라의 개방성과 실용주의도 현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자신의 정체성은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신라가 보여준 독립 정신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가치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의 압력이 있어도 자주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신라 통일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